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에 우리 정부 시찰단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한일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용산 어린이공원을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했습니다. 어떤 곳들을 어떻게 방문해야 좋을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주제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방한하자마자 곧바로 국립현충원부터 찾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독립지사들과 애국 열사들도 많이 잠들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눈길을 특히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月にユン大統領が示された決断力と行動力に改めて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이루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성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정상의 전격적인 합의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引き続き誠実な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そう考える分野にアルプス処理水をめぐる話があります。日本はIAEA のレビューを受けつつ、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っていく考えですが、韓国国内で引き続き懸念の声があることはよく認識をしています。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급한 알프스 처리수,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 시찰단이 5월 23일 화요일 직접 후쿠시마에 방문하기로 양 정상이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에 와서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했었는데 한국인의 가장 지금 걱정하고 했던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수 그와 같은 피해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실질적인 손이 잡히는 어떤 선물이 지금 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IAEA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IAEA에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내다 보니까 IAEA의 어떤 그 결정 자체가 상당히 친일본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IAEA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직접 현장에 참관을 하고 그와 같은 검증에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어떤 걱정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특히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그와 같은 우려를 잘 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뿐만 아니고 한국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 대목을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두 나라의 공동검증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일문일답에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조사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있다. 이런 해석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AEA의 이 입장 어떤 겁니까? 별도 국가 단위의 검증을 시작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중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5차 보고서 지금 6월 말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요. 의미를 보면 일단은 IAEA의 별도 국가 단위로 검증을 한국에게 유일하게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증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시찰단이 지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사실 두 가지 지금 위원회가 돌고 있는데 오염수를 처분을 어떻게 할까는 그런 안정성 검증하는데 한국의 김홍석 박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물이 방류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IAEA의 3군데 그다음에 4개국에서 검증하도록 됐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그다음에 한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더욱더 우리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안에 로 데이터가 있어요. 원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좀 더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IAEA의 그 검증을 시찰해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국을 배려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군요. 특별한 배려 중에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배려다. 자, 한일 두 정상은요. 오는 5월 19일부터 또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의에서 재회할 예정인데요. 이때 두 정상, 한국인 원폭 피해 위령비, 이게 이제 평화공원 안에 있는데 여기를 또 동반해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조야는 이 동반 방문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한국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이게 북한과의 어떤 그런 공동묘지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다는 점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의 한국인의 사회적 지위를 한 번쯤 높여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러고 봤더니만 그 권준호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원했던 것이다. 지난 정권 대대로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시면은 일본 총리들 이쪽에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이다 이거죠.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한국인들의 한을 푸는 계기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 또 일본 자체의 정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민단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평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또 큰 화제가 된 부분이 있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전된 사과 표현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そして3月にユン大統領が訪日された際、私は1998年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日韓間にはさまざまな歴史や経緯がありますが、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を引き継ぎ、未来に向けてユン大統領をはじめ、韓国側と協力をしていくことが
日本の総理としての私の責務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단 역대 일본 내각들의 공식 입장, 특히 25년 전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우치 당시 총리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히 나온 단어가 이 진짜로 통철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총리가 본인의 언어로서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표시를 한 건데, 사죄라는 것은 항상 공감을 먼저 한 후에 사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진전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또 일견 다른 데서는 아베 총리가 말한 것도 그러면은 승계하는 거냐? 그거는 후세에 더욱 앞으로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런 위로금 부분은 승계를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게 또 담화 중에 하나 있는 데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이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과로 가기 위한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동감을 했다는, 공감을 했다는 부분들에 큰 지금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제 일본말을 이 번역 자막으로 보셨습니다만 혹독한 환경,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같은 매우 감성적인 단어들이 대거 동원이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 미래를 이어가는 것이 본인의 책무다, 일본 총리의 책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정말 고통받으면서 강제노역을 했던 우리 조상들의 어떤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외교란 것은 한꺼번에 모든 모든 걸 풀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감하는 그 첫발을 디뎠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네. 어떤 내각에 있던 것을 그 얘기를 확인하면서 플러스 알파 했다는 점에서는 어떤 그 셔틀 외교가 그 시작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관계가 감정적으로 측면에서도 공감되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첫 일정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내리자마자 국립현충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고노다 전 총리 이후,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있었던 그 고노다 총리 때 이후 12년 만에 그렇죠. 방문이었어요. 그 안에 지금 현충원에 영면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독립운동가도 있고 항일투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참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진짜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명시적인 사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런 공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장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한일 관계에는 굉장히 큰 거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참배를 할 때 기시다 총리의 가슴에 달린 블루 리본 배지, 이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컬러로 보면서 저 블루 리본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좋은 식당 가면은 푸른 리본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좋은 식당이라는 의미였지만 일본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푸른 리본이 북한의 일본인에 대한 납치 사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리본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그 4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방한했을 때에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인의 납치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그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시다 총리가 감사의 의미를 말씀을 했었고 이번에 한국에 오실 때에도 지금 블루 리본을 꽂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납북 일본인들이 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부인하거나 아니면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100여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납치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는 돌아가셨고 일부는
북한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로서 이 푸른 리본을 달았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네네. 걸 보여주는 정치인의 뭐 액세서리도 하나의 뭐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일본 가서 이거 하나 샀어요. 아, 이거는 네. 스쿠오카이라고 구추레라는 데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납북 일본인들을 이제 귀환하는 데 쓰는데 1997년부터 총리가 바로 당선되는 날 그날 자기 돈으로 이걸 사는 것이 아주 의전처럼 돼 있습니다. 26년 된 전통이네요. 예, 그래서 그걸 달고서 저기 보시면은 자기 일본 국기 대신 그거를 달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공공 브랜드 외교에 아주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97년부터 일본 총리가 들어설 때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그래서 다는 리본이다 이런 설명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셔틀 외교 답방의 의미와 목적을 한일 두 정상은 어떻게 부여했는지 직접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3月にユン大統領が示された決断力と行動力に改めて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日韓関係の強化にかける強い思いを私も共有しており、今回ユン大統領との連帯を図り、また G7 サミットに向けて忌憚なく意見を交わすべく早い時期の訪問に踏み切りました。 자,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에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G7 정상회의를 향해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번에 조기 방안을 결정한 거다. 일요일 하루를 희생해가면서 왔다는 의미 부여를 기시다 총리가 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외교 관계에서는 한일 관계 셔틀 외교를 통해서 관계 회복에 첫발을 뗐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그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단순히 첫발을 뗀 것을 넘어서 첫발을 성큼 내디뎠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한 시점과 그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실 G7 그 회의가 있은 이후에 7월, 8월에 한국에 오려고 답방을 하려고 했었다가 그랬었죠. 지금 봤다면 오히려 G7에 있기 전에 빨리 와서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일본에서 해왔다는 것이죠. 조기 답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도 빨리 당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내용도 사실 한국에 갈 때에 그냥 첫발을 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가지고 오는 그 선물 보따리가 별것 없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어떤 그 후쿠시마 원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질적인 그 어떤 그 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대한민국 국민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4월 달에 방문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어떤 의미를 상당히 담았다는 점에서 예, 뜻깊은 어떤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큼 내디뎠다. 단순히 첫발을 뗀 것 이상의 의미를 최진영 변호사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미래 세대의 교류입니다. 청년 중심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동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언급된 파트너십 기금과는 별도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3월 달에 이제 방의를 했을 때 우리 전경련하고 거기 경단련, 계단련하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정부 차원에서 네.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제네시스라는 교면 대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확장한다고 기시다 총리가 언급까지 함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빠른 물살로 청년들의 세대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양국의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한일 양국의 경제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반도체 문제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역시 언급이 됐는데 견고한 구축망에 대한 한일 두 정상의 의견 이번에 일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서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서로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해주고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에 아주 강점이 있고 일본은 소부장에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앞으로 나갈 것이냐. 요 문제는요. 요번에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구체적 이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안보 관련 이번 회담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 히로시마 G7을 앞두고 안보 동맹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北朝鮮の挑発行為が続き、また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も見られる中、日米同盟、韓米同盟、日韓、そして日韓米の安保協力により、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改めて一致をいたしました。の際に、日韓米首脳会合を開催し、さらに議論を深め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北朝鮮との対話の窓は開かれている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삼국동맹, 일본에서는 뭐 순서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삼국동맹이 언급이 계속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G7에서 이 논의를 더욱 심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외교가에 따르면은 지난번 한미 간의 워싱턴 협정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 상위 그룹 NGC를 굉장히 일본이 부러워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의 그와 같은 NGC에 같이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보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5월 말에 있는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이어갈 것인데 한국에 온 이유 자체가 결국 G7에 있어서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미리 긴밀하게 얘기를 하기 왔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주 양국 정상 간에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미루 짐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뤄진
윤 대통령 주최 한남동 관저만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후에 두 번째로 외빈을 초청한 만찬이었죠? 그렇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그 무렵에 이제 공간에 입주를 하셨고 첫 번째 외빈으로서 빈살만 왕세자를 모시고 실제로 환대한 이후에 수백억 달러의 어떤 MOU를 체결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이 두 번째였었는데 2시간 넘게 145분간의 이제 정상 내외가 이 환담을 나누면서 좋은 식사를 나눴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론이 일부 보도했지만 이 노포에서 또 2차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토부리 상차림이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 뭐 나온 거를 보면은 한식 요리 9가지, 그다음에 이제 후식 뭐 3가지, 그다음에 4가지 기본 반찬이 나왔는데요. 메뉴를 보시면 구절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잡채, 탕평채, 한우 갈비찜. 이게 다 지금 원산지가 다 틀립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횡성에서 올라왔고요. 네. 등등의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분들로 가면서 신토부리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한국식으로 잘 차려진 그런 상을 대접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한우갈비찜, 우족편, 민어전, 뭐 이 메뉴만 들어도 맛있겠다 싶은 건데 의미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모두 전국 각지의 특산물로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절판이란 것 자체가 보면은 아주 알록달록하게 아주 고급 만들어진 한국의 고급 음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 한우, 또 그 목포 민어, 그리고 또 술은 경주법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주법주 초특선이라고 초특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79% 쌀을 다 갈아내고 이게 그 18% 정도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떤 총리를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이 만찬을 2시간 넘게 했는데 화제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뭐 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또 회담에서 넘어온 그런 주제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스포츠부터 그 들어가면서 집 현관 앞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야구 그 기념품 이런 거 설명들을 하시면서 들어가서 그런 스포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우리 이 전체에 있는 문화 얘기 등등 뭐 여러 가지의 아주 가벼운 얘기들 하면서 사실 저렇게 이 외교의 가장 근본은 서로의 이 관심사들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제 방한 이틀째를 맞아서 민주당 의원도 참석한 한일 의원들,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 만났고요. 경제 6단체장을 만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미리 맞는 그 소회를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비판도 받고 또 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5월 10일이 바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됩니다. 미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화자찬은 하지 않겠다. 그저 나라를 잘 변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국민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인가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정말 긴 1년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소회도 밝히시면서 1년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지나온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방향조차도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최초의 어떤 그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되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약간씩 변동을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겠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임 1년을 맞아서 그간 윤 대통령 부부가 만났던 우리 국민들의 인터뷰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힘이 있는 잠시만요. 그럼 됐나요?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 이 인터뷰에 나온 시민들이 특별했죠. 오징어 게임의 주연으로 에미상을 받은 배우 이정재 씨, 또 서울 맹학교의 교사,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의 상인, 여기 이제 윤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9사람이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의 소견들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변화의 느낌을 가지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데 호응을 해주셨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엑스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돌아와서 이제 살기 좋게 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등등 자기들이 몸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들을 아주 자세하게 자기의 눈에서 이런 9분의 목소리들이 1년을 회고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들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 30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5분야로 나눴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혁과제, 경제과제, 사회과제, 미래과제, 그리고 외교안보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최고의 성과는 노동개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민생경제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정부는 지나치게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정책 방향이 민간 시장 기준으로서의 어떤 정책 방향을 틀었다라는 그것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원전 생태계도 회복하고 부동산 정책도 새로이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아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마약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약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마약이 청정 국가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회의 어떤 안전을 단진다는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이런 부분을 밝혔는데 오늘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성과집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 성적을 매길지 1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깜짝 오찬 간담회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좀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뭐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네, 저 화제의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언제 끓여줄지 지금 기자들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도 다시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 앞 주한미군 반환 기지의 일부가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돼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린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때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 정원으로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와 또 부모나 이런 보호자들하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 잔디에서 좀 마음껏 뛰놀고, 네, 이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용산시대의 공약 1호란 얘기죠. 당시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군 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방된 곳 면적이요. 총 90만 평. 요새는 뭐 평을 잘 안 씁니다만 이 90만 평 대통령실 청사 앞부분 중에서 9만 평입니다. 잔디밭에 어린이 전용 야구장, 축구장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여가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미래의 우리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 진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나오는데요.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가 지금 뭐 90만 평인데 사실 이게 다 이제 개방이 될 때고요. 현재는 74만 평 중에 지금 31%는 23만 평이 지금 개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실 바로 앞에 9만 평이 이번에 어린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게 120년 동안 금단의 지역이었는지는 요번에 처음 알았고요. 네. 1904년도 한일의정서에 의해서 일본군이 주둔하다 광복에 미군이 주둔했던 곳 다시 찾는다. 굉장히 저는 뭐 요번에 의미가 있게 요번 반환과 이런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이 개방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이걸 조성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이 어린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때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 정원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와 또 뭐 부모나 이런 보호자들하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 잔디에서 좀 마음껏 뛰놀고 가급적 하여튼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좀 많이 줄 생각입니다. 이제 뭐 시작이니까 임기 내내 계속 좀 아이들한테 여기서 뛰어놀게 하면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바꿔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가이드 역할도 했고, 작년에 새 가족이 된 은퇴 안내견 새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같이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들과 친숙한 또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큰 개를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은퇴 안내견 그것도 대통령께서 입양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안내견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밝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돌려줬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그 의미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역사가 매우 깊은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상처도 있는 곳인데요. 청일전쟁 때는 청군 주둔지, 물론 13세기 몽골군 병참기지였다는 역사 기록도 있어요. 1904년부터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군 사령부, 이름은 주차군 사령부, 정문 자리가 이 출입구 자리입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 기지가 됐죠. 자, 시민들에게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조선시대 하여튼 관문, 서울의 관문이 용산이었다고 이제 보고요. 동국 여지승람에 보면 그 산이 용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좋은 그런 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던 이 왜구들이 몽골 포함해서 자기네 주둔지를 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때는 사실은 청나라 군대가 여기 들어와서 먼저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왜구가 들어와서 또 들어왔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904년도 한일의정서에서 일본군이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또 미군까지 여기 주둔했기 때문에 요지종이 요지인데. 자, 외국군 주둔지로 너무 오래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찾는,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임진왜란 때는 고니시 육기낙하 부대가 여기에 주둔했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핵심 요지가 오랫동안 외국 군대의 주둔지였다가 이제 우리 어린이 공원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도 공원 곳곳에는 미군 기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미군 기지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수하우스, 용산기지에 살았던 미군 가족인 수 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현을 하는 공간이라죠?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마치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그 공원을 꾸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 군대에서 일을 하셨던 수씨 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빨간 지붕에 있는 단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교들의 휴식 공간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 그것을 가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갔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자체는 한국에 반환되지만 그에 있었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고 한다는 것을 보존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린이 정원 이전에도 용산 미군기지는 시민 문화 공간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미군 장교가 쓰던 숙소 건물과 정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MZ세대들은 여기를 한국 안에, 서울 안에 있는 미국 공간이다. 이래서 사진을 찍으러 가는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여기가 집 지어진 거 보시면 타운하우스식으로 이렇게 별채들로 있고요. 뭐 길거리에 있는 걸 보면 계속 아직도 도로 표지판이라는 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자, 저 붉은 벽돌집이 네. 그렇죠. 찍어놓고 보면 미국 같더라고요, 진짜. 네, 저기 뭐 그냥 뒤에 뭐 설명 없으면 다 미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따라서 저기서 사진을 찍는 게 또 하나의 한 놀이같이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감성 찾기에 어떤 사진 명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미군 부대 안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 우편번호를 써요. 그래서 지금도 SF라고 우편번호 표지판이 있어서 저 안에는 5자리 한국 우편번호가 아닌 듯한 생각을 일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일각에서는 용산 어린이정원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갈 텐데요. 자, 국토교통부 입장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하면서 특히 오래 있으면서 그 토양이 유래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린이들한테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그 3차례에 걸쳐서 검증한 결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오염 계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큰 공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성된 건 1973년이었는데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매동산 어린이대공원이 서울 능동에서 착공됐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푸른 꿈을 심어주고 동심의 나래를 활짝 펴게 해줄 이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가 서울 간트리 구락부로부터
부지 12만 6천 평을 기증받아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문을 열게 됩니다. 각종 운동시설과 유희시설, 교육시설, 휴양시설, 교통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네, 우리 두 분도 어린이 대공원은 기억이 나실 건데 이제 자라나는 그 어린 세대에게는 용산 어린이공원이 서울 그렇죠. 이 대공원 어린이공원을 대체하겠어요? 저는 생생합니다. 그때 뭘 봐서 감명이 있었냐면 그 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고 써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 씩씩하고 튼튼하게 뭐 자라자 그게 밑에 있어요. 그렇죠. 내일의 주인공 씩씩하고 튼튼하게 예, 예. 자라라. 네.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 들어갔고 사실 저희 때 다닐 때는 놀러 간다면 다 창경원 갔었는데 이런 좋은 데가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들의 어떤 폭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던 추억 어린 거기가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용산 어린이 공원이 앞으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